저희가 요 며칠 사이에 두 번 그 엄마의 불륜남 신학교 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그 사건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그 첫 방송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그 금요일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거 우리 가족이 제보한 건가? 라고 너무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제보를 주셨어요. 자, 이번 사건도 중학생 때 제보자분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제보자 역시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보자가 위로 제보자 외에 3명의 언니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 큰언니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첫 사건은 제보자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집안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큰 형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는 입을 맞추고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보자 집은 옛날 주택이었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가 멀었고 또 다른 방에는 부모님 또 큰언니 등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이뿐만이 또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제보자가 잠깐 이 큰언니의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도 다른 방에 언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부가 제보자 방을 찾아와서 이전과 같이 총 3번의 성추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중학생 처제 그리고 큰 형부. 하지만 이 제보자는요,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해자가 즉시 발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 자체가 이게 뭔지를 일단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자책을 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혹시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 발고를 했다가 피해를 알렸다가 이 평화로운 가정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제 막내 이제 4번째 자매죠.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큰언니가 굉장히 커 보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큰언니는 교대 4학년 때 혼전 임신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딸 부잣집에서는 그 큰언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존재고 임용고시도 당시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큰언니를 희생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어서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의 평안이 유지될 거야. 그 생각으로 20여년을 참았는데요. 세상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 이 제보자의 둘째 언니도 형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아직은 주장입니다만 이게 사실 나이가 많다 적다를 따질 게 아니라 언니의 남편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둘째 언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큰언니가 아이를 가져서 혼자 이 아이를 키우니까 딱해서 좀 바깥 바람이 좀 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고 있었대요. 그런 상황인데 형부가 그 자기 아이를 봐주러 온 고마운 처제를 또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에 이어서 제보자는 4째입니다. 이어서 둘째 언니까지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결국 지난해 큰언니, 형부, 그리고 제보자와 둘째 언니, 가해자와 피해자 측 사자 대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제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야기할게. 너는 대학에 나와서부터 인체적 이쁜 처제가 돼 있었고 여가가 있었고 나는 처제한테 갔어. 그래서 처제는 맞았지. 그런데 나는 일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 해서 멈췄어. 저한테도 그랬잖아. 저도 말했잖아. 버릇이에요, 그게? 버릇이라는 걸 아니, 저희 가족들이 너무 우스웠어요.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야. 나도 옆에 있었을 만큼 나한테 전부 이렇게 너처럼 나도 주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 인정했습니다. 예, 성추행을 인정하는 녹음이긴 하지만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한테도 성추행을 했었고
혈기가 왕성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둘째 언니한테도 똑같은 어떤 성추행을 했었습니다. 왜 했냐고 하니까 그러면서 인정을 하니까 우리 가족 우스웠냐, 가난해서 그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형부라는 사람, 큰 형부, 이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용서 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보자와 그 형부란 사람이 나눈 실제 대화 이어서 들어보시죠. 상당히 보이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중에서도 모르는데 형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예요? 중학생이었어요. 지금 마흔이 다 돼갔어. 아직도 기억해요. 어떻게 보상하실래요?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건 자랑으로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거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줘. 이 지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휴대폰을 싱크대 쪽에다 이렇게 놓고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자, 지난번 신학교 교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다.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다. 자기 혼자 성스러워요, 아주. 그리고 글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 제보하신 분은 중학교 이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마흔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내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목소리에서 절절하게 묻어 나오는데 형부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하네요. 너무 담담하고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까 교회 안 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 인생이 20년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나 당당해요. 그러면서 얘기 꺼내서 용서할 수 있게 해줘서 용서 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마치 지금 네 덕분에 나 그래도 더 이제 꺼내놓고 나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때 이제 신학교 교수 얘기처럼 저게 나에 대해서 사과라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일 걸까 그런 느낌을 제보자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피해자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펑펑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사건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1분 만에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자, 그런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이 형부 범행을 또 축소시키는데 급급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지금 이 제보자가 형부에게 듣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때는 진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사과를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형부가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둘째 처제에게 했던 뭐 언니한테 했던 건 기억 안 난다고 잡아뛰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금 막내 처제한테 했던 것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적당히 하다가 멈췄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한 행위도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더 심한 걸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나는 뭐 그래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회개를 할 기회를 줘가지고 고맙다. 도대체 누구한테 회개를 한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분이 또 제보자분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네가 먼저 그 형부한테 우리 남편한테 입 맞추려고 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제보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언니가 그때 형부와 결혼 반대 심했던 거 알지 않냐? 네가 어린 마음에 형부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엄마 역시도 현재
제보자와는 연락을 끊었고요. 큰언니네 부부와는 여전히 식사도 하고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번 추석에도요. 집에 그 셋째 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언니는 제보자를 적극 지지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셋째 언니랑 첫째 언니네 부부가 마주치면 좀 불편할까 싶었는지 야 첫째 언니가 넌 이제 얼른 집에 가라 라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추석날 혼자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아유 집안 문제를 뭐 이렇게까지 그냥 긴 시간 전하고 있냐 그냥 공공의 이익이 되는 소식을 전해달라 하시는데 아, 이거 범죄예요 이거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저희가 이 형부란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입장이 왔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심각한 범죄이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친족 간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제가 뭐 고소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고소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닌데 중학교 2학년이면 13세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여전히 이 형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처벌받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크게 사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보자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혼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그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 형부의 직장에서. 네, 이게 아직도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서 거꾸로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네, 보태고 교수님.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이분의 고통은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제일 그러니까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 가족에서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편을 들어주세요. 뭐 첫째 아이 부부가 아무리 훌륭한 전문직 이제 교사 부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막내딸이 피해를 호소하면 막내딸 편을 좀 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